옛날 옛적에 온갖 기술에 능통해 전쟁에도 참여하고 무척이나 용감히 잘 싸운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이 나자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동전 달랑 3개만 받았지요. 얼씨구라며 그가 말했어요. 내가 이걸로 만족할 것 같아? 합당한 인재들을 구해 왕이 나라의 보물 전부를 내게 주게 만들고 말겠어. 그가 분통을 터뜨리며 숲으로 들어가니 어떤 사나이가 마치 곡식 베듯 나무 6그루를 뿌리까지 잡아 뽑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가 그 사나이에게 말했지요. 내 부하가 되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그러죠 라며 사나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선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땔감 좀 챙겨드리고요. 그러더니 사나이는 뽑은 나무들 중 하나로 나머지 5그루를 감싸더니 등에 휙 둘러매곤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 사나이는 돌아오더니 대장과 함께 길을 떠났지요. 대장이 말했어요. 우리 둘이면 이 세상에서 못 헤쳐나갈 일이 없을 거야. 그들이 잠시 걸어가니 이번엔 어떤 사냥꾼이 무릎을 꿇고 앉아선 총을 겨누며 막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대장이 그에게 말했어요. 사냥꾼, 뭘 쏘아 맞추려는 거요? 그가 대답했지요. 3km 밖에 떨어진 떡갈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파리의 왼쪽 눈을 맞추려던 참이요. 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며 대장이 말했어요. 우리 셋이면 이 세상에 못 헤쳐나갈 게 없다니까. 사냥꾼이 짐을 챙기곤 대장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가니 이번엔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7개의 풍차들이 나왔어요. 어머나, 풍차는 도는데 서풍도, 동풍도, 남풍도, 북풍도 한 점 없고 나뭇잎 하나 팔랑이지 않았지요. 그때 대장이 말했어요. 그 참 희한하네. 그런 풍차를 누가 돌린단 말이야. 바람 한 점 없는데. 그가 부하들과 함께 더 걸어가 봤어요. 그들이 3km를 걸어가니 어떤 사나이가 나무 위에 앉아 한쪽 콧구멍을 막고서 다른 쪽 콧구멍만으로 콧바람을 내뿜고 있었어요. 세상에 맙소사.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사나이가 대답했어요. 여기서 3km 밖에 풍차 7개가 있지 않았소? 보시오. 내가 지금 그 풍차들을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오, 우리와 함께 가세나? 라며 대장이 말했어요. 우리 넷이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 있겠나? 강풍을 내뿜던 사나이가 내려와 대장과 함께 갔지요. 잠시 후 그들의 눈에 이번엔 어떤 사나이가 한쪽 다리만으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다른 쪽 다리는 떼어서 옆에다 놓아두고 있는 사나이였지요. 그래서 대장이 말했어요. 휴식을 취하는 자네 폼이 참 희한하네 그려. 나는 달리기 선수요 라며 사나이가 대꾸했어요. 너무 멀리 빠르게 달려와 쉬고 있는 거요. 다리 한 짝을 떼어놓은 건 그러지 않음. 내가 새보다 더 빨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요. 오, 우리랑 함께 가세. 우리 5이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 사나이가 그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이번엔 모자를 쓴 사나이 한 명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는 한쪽 귀가 다 덮이도록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요. 그래서 대장이 그에게 말했어요. 멋쟁이야, 멋쟁이. 모자를 그렇게 한쪽 귀까지 눌러 쓰지 말게나. 꼭 바보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러지 않을 수 없소이다. 라며 그가 말했어요. 내 모자를 바로 하면 지독한 추위가 몰려오거든요. 자칫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이 얼어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다. 오, 자네 우리랑 함께 가세라며 대장이 말했어요. 우리 6사람이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그 무엇이겠는가? 이제 6명은 어떤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곳 왕은 누구든 달리기 경주에서 자신의 딸을 이기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을 거라 선포한 상태였지요. 대신 질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했어요. 그때 대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좋소, 내가 하겠소. 다만 내 부하를 대신 시합에 내보내도 되겠소. 왕이 대꾸했어요. 그렇담 내 목은 물론 내 부하의 목까지 같이 걸고 임해라. 그리하여 시합이 준비되자 달리기 선수 사나이가 다른 쪽 다리를 몸에 붙이며 대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요. 시합은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빨리 길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였어요. 달리기 선수도 물주전자 하나를 받았고 공주도 역시 물주전자를 받았어요. 그들이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주가 즉시 아주 멀리 가 있었지만 달리기 선수는 마치 바람이 휘파람을 불듯 아예 사람들 시야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었어요. 그는 곧 우물에 도착해 물주전자에 물을 담은 다음 돌아섰어요. 결승점을 반쯤 남겨놓고 그는 몹시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물주전자를 내려놓고 드러누워 잠깐 눈을 붙였지요. 하지만 그는 골아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금방 잠에서 깨기 위해
땅바닥에 있던 말의 해골 하나를 베개로 삼았어요. 한편 달리기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빨랐던 공주 또한 우물에 도착해 물주전자에 물을 담아 들고 서둘러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달리기 선수가 누워 자는 것을 보곤 기뻐하며 말했지요. 저기 손안에 들어왔군. 그러면서 그의 물주전자를 비우고 달리기를 계속했어요. 이때 모두가 달리기 선수를 시야에서 놓쳤지만 유일하게 시력이 좋은 사냥꾼만은 성 꼭대기에 서서 예리한 시력으로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공주가 우릴 이기게 놔둘 순 없지. 그가 총을 겨누더니 정확하게 달리기 선수가 머리에 베고 있던 말의 해골을 명중시켰어요. 물론 달리기 선수는 다치지 않았지요. 그 바람에 달리기 선수가 벌떡 깨며 일어나 보니 자신의 물주전자는 비어있고 공주는 이미 저 멀찍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는 상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가 즉시 물주전자를 들고 우물로 되돌아가 물을 담은 다음 다시 결승점을 향해 뛰기 시작해 공주보다 장장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보라. 라며 그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뛴 건 뛴 것도 아니라 내 그러지 않았는가? 이 바람의 왕은 참담했고 공주의 마음은 더욱 참담했어요. 이 나라에 흔해 빠진 제대 군인에게 시집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왕과 공주가 어떻게 하면 그와 그의 동료들을 없앨지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왕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났다. 걱정 말거라.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 왕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거라. 왕이 그들을 데리고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방은 바닥도 철이고 문들도 철이고 창문들도 모두 쇠창살이 쳐져 있었지요. 그 방엔 식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왕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어서들 마음껏 들게나.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왕이 문을 닫고 잠그라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 다음 왕은 요리사를 불러 방바닥이 새빨갛게 달구어질 때까지 불을 때라 일렀어요. 요리사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던 6명은 배가 불러 약간 덥게 느껴지는 거라 여겼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뜨거워지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문들과 창문들이 잠가진 상태였어요.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왕이 저기를 가지고 그들을 숨막혀 죽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왕의 뜻대로야 안 되지. 라며 모자를 쓴 사나이가 말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열기도 수줍어서 슬금슬금 도망갈 강추위를 불러오겠네. 그가 모자를 똑바로 쓰자 즉시 추위가 밀려들고 열기는 싹 사라졌어요. 어찌나 추운지 접시에 담긴 음식들까지도 얼기 시작한걸요. 1~2시간이 지나자 왕은 그들이 이미 다 열에 익혀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서 문을 열고 직접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문들을 열었을 때 6명 모두 멀쩡히 산 채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접시에 담긴 음식이 죄다 얼 정도 추워 죽겠으니 제발 불 좀 떼 달라고 말했어요. 이 바람에 불같이 화가 난 왕이 아래로 가 요리사를 꾸짖으며 왜 내가 이른 대로 하지 않은 게냐?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리사는 대답했어요. 아닌뎁쇼. 불은 충분히 세게 달구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요리사가 철제 방 아래서 사납게 이글거리고 있는 불을 보여주었어요. 그제야 왕은 이 방법으로는 6명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어요. 왕은 또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불청객들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대장을 불러 말했어요. 내 딸과의 결혼을 포기하면 네가 원하는 만큼 금화를 주겠다. 오, 예, 국왕폐하라며 그가 대답했어요. 제 부하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을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따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왕이 크게 만족해했어요. 상대방이 말했어요. 14일 후에 다시 와서 가져가겠나이다. 그 후 즉시 그는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재봉사들을 모아 14일 동안 앉아서 자루를 만들게 했어요. 그게 마련되자 나무도 뿌리채 뽑았던 사나이가 그걸 등에 짊어지고는 왕에게 갔어요. 왕이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집채만 한 자루를 등에 이고 갈 수 있는 힘돌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왕이 놀라하며 말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화를 가져가려고? 그런 다음 왕은 1톤의 금화를 가져오게 지시를 내렸어요. 왕의 가장 힘센 부하들 16명이 끙끙대며 그걸 가져오자 힘돌이는 한 손으로 후딱 집어 자루 속에 던져버렸어요. 힘돌이가 말했어요. 더 없소? 바닥도 안 찼지 않소?
그리하여 차츰차츰 왕이 궁전에 있는 보물들을 죄다 거리로 가져오겠고 그럴 때마다 힘돌이는 자루 속에 던져 넣었지만 에게게 고작 반도 다 차지 못했어요. 부스러기들 말고 라며 힘돌이가 말했어요. 더 가져오시오. 그리하여 7,000개나 되는 달구지들이 온 나라에 있는 금화란 금화는 죄다 싣고 와야 했고 그럴 때마다 힘돌이는 금화와 그걸 끌고 온 수소들을 자루 속에 던지며 더 달란 말이야, 더 자루가 가득 차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걸 다 넣고서도 아직 자루에 여유가 있었지만 힘돌이는 그만 말했어요. 이쯤 하면 됐다. 배부르기 전에 그만 둘 줄도 알아야 한단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자루를 등에 둘러매고 동료들과 함께 가버렸어요. 그 한 명이 온 날에 전 재산을 짊어지고 가는 꼴을 보자 왕은 눈이 돌아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기병들에게 말을 타고 저들을 뒤쫓아가서 힘돌이에게서 자루를 뺏어오라 명령했어요. 2개 기병 연대가 급속히 6명을 추적하며 소리쳤어요.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어서 금화가 든 자루를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음 도륙을 내리라. 뭐라는 거요? 라며 강풍을 부는 사나이가 말했어요. 우리들이 포위되었다고? 그럴 바에야 내가 너희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게 더 빠르겠다. 그가 한쪽 콧구멍을 막더니 다른 쪽 콧구멍으로 강풍을 내뿜어 2개 기병 연대를 날려버렸어요. 그 바람에 기병들은 뿔뿔이 날려 산 이쪽과 저쪽 넘어 푸른 창공 속으로 날아가 버렸지요. 부사관 한 명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는 9군데나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의 개수가 말해주는 대로 용맹한 기병이었지요. 그가 다치지 않게 다시 착지할 수 있도록 강풍을 부는 사나이가 잠시 콧바람을 멈추었어요. 강풍을 부는 사나이가 그에게 말했어요. 자, 궁전에 있는 자네들 왕에게 돌아가 전하게. 더 많은 기병들이 온다 해도 내가 죄다 공중으로 날려버릴 거라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이 말했어요. 그 불안당들을 가게 내버려둬라. 볼장 다 봤다. 그리하여 6명은 그 엄청난 재물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 나누어 가진 다음 죽을 때까지 만족해하며 잘 살았대요.